네, 트럼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이재명 더불당과 함께 갈 수 없다. 이건 북한, 즉 평양에 대한 것이나 또 경제, 군사, 방산 모두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영길이 많이 색깔이 엄청 진하죠. 예. 이 사람은 그 한반도 종전체제, 이른바 평화협정의 전도사입니다. 이 미국의 이제 그 하원 중심으로 한 5, 60명의 좀 색깔이 야리꾸리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한반도 종전체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그 법률을 추진하고 그러거든요. 거기 이제 간판 스타로 꼽히는 게 이 사진에 나온 브래드 셔먼입니다. 송영길은 그 미국 가면 항상 이 브래드 셔먼을 이렇게 극진히 모시고 찾아뵙고 그렇습니다. 이 브래드 셔먼은 아주 재밌는 인간이에요. 중국이나 위구르에 대한 입장을 보면 매파로 보입니다. 반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반도 종전체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간첩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특이하죠. 예, 한국에 특화된 간첩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미국의 이제 그 종전체제 추진 세력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한국계라서 좋다 그러면 앤디킴 많이 띄우는데, 예, 그렇게 띄우실 것 같으면 김일성도 띄우십시오. 예, 한국계잖아요, 김일성도. 예. 또 하원의 로카나, 이게 극좌 종중 친중 성향의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휴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전환하는 그런 법을 만들자고 지금 하원에서 발의해서 움직여 왔는데 몇 년 동안. 그러면 만에 하나 이렇게 종전체제가 들어오면 무슨 뜻이냐. 북한은 핵무장 정상국가가 되고요. 유엔군은 해체되고요. 북한 급변 사태에 한국군과 유엔군이 개입을 불가능해지죠. 유엔군은 없어지니까 당연히 그렇고. 그럼 궁극적 결과는 뭐냐. 북한이 중국 직영 식민지가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 지배 집단 태반이 잡혀 죽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이거를 꺼냈을 때 김정은이가 팔짝팔짝 뛰면서 소대가리 같다 그런 게 이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폼페오를 만나서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고 미국이 일정한 그 긴장 대립 관계를 유지를 해줘야 자기들이 산다. 우리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김정은이 폼페오에게 했다고 폼페오가 나중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전은 주로 이제 이런 친북을 막 표방하면서 하거든요. 특히 미국에 이제 있는 한국 교포들 이제 친북 성향이 많이 파고 들어가 있다고요. 친북을 표방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친북이 아닙니다. 이건 전형적인 친중 종중 전략입니다. 종전은 평양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임이고요. 평양 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중 대립 최전선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핵무장 정상국가로 인정을 해서 유엔군이 없어지고 그 대립 체제를 해소한다 그럴까 그냥 중국에 상납을 해버리게 되면 평양 집단은 잡혀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주장하면서 평화, 한반도, 한국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중국 간첩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기가 차는 건 뭐냐. 리짜이밍의 헌법 유린 망발인데요. 종전 반대는 춘리를 넘은 반역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8.15 때. 그러면은 리짜이밍의 얘기대로 가자면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친일을 넘은 반역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은 그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기는 헌법상 교전 집단이 되는 거고 반란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 헌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이 종전을 반대하는 헌법이라고 이 헌법이 지금 현행 헌법이. 그런데 그 헌법 정신을 친일을 넘은 반역행위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가 헌법을 매도하는 거죠. 이거는 저는 범죄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이나 일반 정치인이 헌법상에 그렇게 돼 있지만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말하는 건 오케이.
이건 누군가 고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한다라는 책임이 있다고요. 그런데 틈만 나면 헌법 개정을 하고 그걸 주장을 하고 이젠 더 나가서 헌법 3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더 나가서 헌법 3조가 명시한 그 원칙을 친일을 넘은 반역행위라고 내갈기니까 이자가 사람 껍질을 쓴 짐승인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덜 의심스럽고요. 예. 자, 이게 이제 트럼프가 한미훈련 대포 축소를 지시했고 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이제 첩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유엔사가 DMZ 판문점 중심으로 해서 유엔사 직할 관할 체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갔죠. 이게 뭐냐? 이 지금 리짜밍이나 송영길이나 더불당의 움직임은요. 이 한반도 질서 자체를 부숴버리겠다라는 움직임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뇌관을 건드리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럼 이건 마땅히 미국과 공조해서 해야죠. 바로 안보 동맹인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렇게 일을 저지르면서 북한을 중국 직영식민지로 갖다 바치지 못해서 지루를 발광 안달을 하니까 트럼프는 거꾸로 어깃장을 퍽 걸어버리는 거죠. 야, 정은아, 이재명 더불당에 너 보쌈해가지고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는데? 야, 너는 나랑 같이 얘기하자.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너 지켜줄게. 나랑 거래하자. 그러면서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재명 더불당에 보내는 메시지로는 이걸 뜻합니다. 야, 한반도 질서가 우리랑 상의 없이 네 맘대로 막 그림 그리냐? 너 그렇게밖에 머리 안 돌아가냐? 그 얘기고요. 한국군에게도 상당한 그런 그 살벌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야, 너희는 이재명 사병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국군이냐? 군대에 몸담고 계신 분들 이제 이 고민 정확하게 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군이신지 당신들이 이재명 더불당의 사병인지. 왜냐하면 이재명 자신이 헌법 3조로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 헌법 3조에 담긴 정신을 반민족적 친일 매국 행위라고 얘기하잖아. 반란은 이재명이 가는 거예요. 저러면. 그러니까 헌법 3조가 실효성, 실체적 진실과 좀 거리가 있어서 저거 검토해 봐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검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뭐 앞뒤 그래도 말은 돼. 근데 저거를 반민족적 매국 행위다? 그럼 반란이죠. 저거는 반란 선동입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잠시 안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좀 되시면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 자율구독료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과 같이 일구어 왔고 같이 유지해온 한반도 기본 질서를 지를 멋대로 빠개서 북한을 중국 직영식민지로 바치겠다라고 지루를 발광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보다 못해서 북한한테 야, 정은아, 쟤들이 너를 중국에 보쌈해서 팔아먹으려고 그래. 너 나랑 직거래하고 말자. 라고까지 암시를 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따라서 한반도 기본 질서에 대해서 미국은, 트럼프는 우리는 리짜이밍 더불당과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경제 문제인데요. 제가 좀 기술적으로 파고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건 참 재밌어요.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계속 주절주절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전망은 중장기 전망이기 때문에 주식을 만약에 제 말씀을 듣고 투자를 하신다면 사놓은 다음에 샀다는 사실을 망각하세요. 이 단기적인 주식 변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또 엄청나게 벤처성에 강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삼성이 실패하면 주식 꼬라 박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와는 상관이 없다. 투자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래서 쿨하게 들어두시면 돼요. 참조사안으로. 이 경제를 한마디로 저는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한국이 차세대 반도체 메카가 돼요. 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TSMC가 파운드리 하나 가지고 메카를 했잖아요. 그거보다 한 두세 배 더 큰 의미에서의 메카가 될 수 있어요.
차세대 반도체에 관해서. 그러면 이거는 AI랑 관계된 거고 또 AI 가속기, 그 다음에 피지컬 AI,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AI 서버죠. 조그만 로봇 같은 거, 무기 같은 거에 들어가는 조그만 AI, 자동차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인류 문명과 생활 양식과 직결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관한 건데, 그 핵심 솔루션에 관한 건데, 그거에 관한 메카가 된다는 얘기는 그 메카를 리짜이밍, 더블당, 친중, 종중, 중국 간첩이 휘젓는 상태가 된다면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경제, 특히 반도체의 우리의 성장 속도와 성장 추이가 미국으로 하여금 리짜이밍 더블당의 한국과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이제까지 한국의 반도체는 메모리를 지배해 왔다고요.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는 차세대 메모리 플러스 로직 퓨전 칩, 그러니까 한 칩 안에 메모리와 로직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PIM이라 그럽니다. Processor in Memory. 그 다음에 차세대 위아래 암수 한 쌍 FAT, 이걸 3D CFAT라 그래요. C가 암수 한 쌍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가지, 즉 메모리 플러스 로직 분야나 3D CFAT 분야를 한국이 주도하고 거의 반독점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삼성의 벤처가 성공한다면. 삼성의 독보적 위치는 흔히 말하기를 뭐 메모리와 파운드를 같이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좁혀서 말하는 거고요. 메모리와 로직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로직 안에 설계도 들어가고 파운드도 들어가고 패키징도 들어갑니다. 메모리와 로직을 함께 갖고 있는 회사는 삼성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인텔도 안 되고요. 인텔 메모리 하나도 못 찍어요. 마이크론 로직 하나도 못 찍습니다. SK 로직 하나도 못 찍습니다. TSMC 메모리 하나도 못 찍습니다. 메모리와 로직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회사는 삼성이 유일한데 그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순이익을 내는 회사예요. 지금 돈을 쏟아 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문재인과 한동훈이 하도 폐악질을 부리면서 잡아 죽이려고 해서 거의 1년 반을 감옥에서 살았기 때문에 1년 반 이상 살았죠. 그래서 이 삼성을 사운을 걸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글로벌 초격차 기술 요새로 만들겠다. 난공불락 요새로 만들겠다라고 마음속에 비장한 서원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온화 차원의 벤처 정신과 맞물려 가지고 그 거대한 회사가 마치 실리콘밸리의 조그만 벤처처럼 죽자사자 결사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메모리와 로직이 같이 합쳐진 퓨전칩, 여기에서 삼성이 이 벤처가 대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삼성의 3단계 전략은요, 3대 기술 기반 초격차를 확보를 하고 원자 차원 벗겨내기 GAA, 그러니까 ALE 기반 GAA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GAA는 TSMC의 GAA랑 조금 기술이 다릅니다. 삼성께 훨씬 더 굉장히 심각하고 첨단의 기술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율이 낮아요. 오히려 일찍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야심차게 건드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구리구리 본딩, HCB죠.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 이거는 그냥 면과 면이 맞닿는 거예요. 사실은 다이와 다이가 그냥 맞닿는 겁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기술은 후면 전력, BSPDN입니다. 칩이 있으면 전력이 아래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전력망이 아래에 깔려 있는 겁니다. 전력 그리드가. 그럼 거기도 그리드라 그래요. 반도체도. 우리가 전국의 전력망을 파워 그리드라 그러잖아요. 요 손톱만한 반도체 하나에 뒤에 깔려 있는 것도 우리가 파워 그리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3대 기반 기술입니다. 여기서 초격차를 확보를 해서, 여기서 초격차를 확보를 해서 일단 첫째 메모리
플러스 로직에서 대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저 아랫단에서 로직 파운드리 뭐 뒤에 뭐 그다음에 HBM5 무슨 뭐 낸드 뭐 이런 데서 전부 초격차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로직 플러스 메모리에서 초격차를 거둔 다음에 거기서 기술을 푹 마스터링하고 완전히 성숙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까 3D CFET 상하 암수 한 쌍 FET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삼성의 3단계 전략이에요. 기반 기술 초격차, 그 다음에 메모리 플러스 로직에서 대성공, 그 다음에 3D CFET. 그런데 이 코스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삼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저는 성공 확률이 5%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건 또 어디서도 나오냐. 올해 말부터 지금 TSMC는 1.6나노 가겠다 그러죠. 삼성은 그거 그냥 신경도 안 써요. 2나노 계속 한다 그래. 이게 마케팅 레이블이에요. TSMC가 첨단 로직해서 엔비디아나 AMD 같은 데를 이제 유혹을 하기 위해서 1.6나노, 그러니까 평면에서 자꾸 이걸 좁히는 거를 먼저 파는 거예요. 2나노 미만을. 삼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평면에서 2나노 미만으로 줄여봐야 메모리 로직에선 어느 시점까지 혹은 2020년 말까지 혹은 2027년 말까지는 쓸모가 아직 없다. 그래서 급하지 않다. 지금 당장 평면에서 2나노 미만 가지고 가면서 TSMC랑 1.6나노네 1.4나노네 하고 드자비질 하는 거는 상대방이 펼쳐놓은 게임에 말려드는 거다. 우리 삼성한테 필요한 거는 원자 벗겨내기 차원의 GAA, 구리구리 본딩, 후면 전력 등 핵심 기반 기술에서 초격차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플러스 로직에서 이 기술들을 수렴해 가지고 돈을 벌고 힘을 더 다지면서 기술을 성숙시키고 그리고 그거에서 바탕을 둬 가지고 2030년 이짝저짝 해서 저 상하 암수 한 쌍 FET, FET 다른 말로 3D CFET로 튀어나가는 거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3D CFET가 되면 이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요. 전력 소모도 줄고 무지하게 좋아져요. 3D CFET가 되면. 예. 그래서 삼성은 지금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1.6나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나노 미만으로 들어가서 그 평면에서 뭐 도토리 키재기 할 이유 없다 이거예요. 종합해서 그 세 가지의 핵심적 기반 기술을 초격차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종합해가지고 돈을 어디서 버냐? 메모리 플러스 로직에서 번다. 그리고 그 돈 버는 과정에서 그 핵심적 기반 기술 세 가지는 더 성숙한다. 그리고 나서 3D CFET 시장이 올 무렵에 거기로 그냥 튀어들어간다. 그 기술의 성숙한 기술을 가지고 돈과 함께. 그게 삼성의 3단계 전략인데 저 전략을 펴고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삼성이 지금. 이건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이거 이렇게 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야, 저 너무 백모가 좀 박하게 봐준다. 이렇게 보실 텐데 전 좀 박하게 봅니다. TSMC에 대해서 이거. 저도 제조업 있었거든요. 물론 전 반도체 제조업은 아니지만 저는 보드 뭐 이런 거요. 통신 장비 보드 이런 제조업체에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칩 데이터시트 이런 거 읽고 그랬어요. 물론 반도체는 잘 몰라요. 제일 먼저 제껴놓을 때 인텔만 얘기할게요. 인텔은 뭐냐면 전력망이요. 전력이 바깥에서부터 이제 큰 보드에서 인가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보통 인가돼서 인가라 그래요. 인가돼서 들어오게 되면 9V, 12V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서 조그만 칩들을 붙여서 그걸 다운도란스로 낮춰요. 1V 이하로. 그래가지고 이 칩 위에 있는 칩에 이제 그 M0 레이어, M1 레이어에 파워 그리드가 짜 있어요. 그 밑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망에 거기다 실어가지고 그 전력을 쭉 보내는 거예요. 트랜지스터에. 그러니까 다운 시켜가지고 조그만 소자 앞에 하나 붙여가지고 강화시킨 다음에. 근데 인텔은 전원이 꼽히는 거 맨 위에 큰 전원 들어오는 것만 아래로 돌렸지. 저거는 그냥 살려놓은 거예요. 그 위에 그 전기가 다니는 전력 배선망은 그걸 그 한 두 층을 쓰거든요. M0하고 M1 그 두 층은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의 절반은 아래로 돌렸고 후면으로
나머지 절반은 위에 놔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현하기는 좀 쉬워요. 그러나 후면 전력의 장점이 거의 다 사라져요. 후면 전력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일단 이 M0, M1 그 트랙이라 그러는데 그 트랙을 없애버리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마음대로 이 트랜지스타에서 저 트랜지스타로 마음대로 옮길 수 있게 그 판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하는 거라고. 이게 전력하고 전력선하고 데이터선이 같이 있으면 전력선하고 시그널선이 같이 있으면 막 간섭 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전력선이 남아 있잖아요. 인텔 방식에선. 그래서 저건 중간이에요. 가다가 마른 거예요. 절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저건 그냥 제껴버리고. 그럼 이제 싸움이 TSMC랑 삼성 남아요. TSMC에 대해서 좀 제가 오늘 살벌한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TSMC는 웨이퍼마다 그때그때 달라져요, 증상이. 월요일은 수요일이 60% 나오는데 수요일 날은 수요일이 20% 나와요. 예를 들면. 보증을 못 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이따 그 방식을 설명드리면서 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거고, 반도체 안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제조업을 경험해 본 사람도 바로 알아요. 뭘 아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요. 된다, 안 된다가 빨리 판단되면은 덜 손해봐요. 마음 접으면 되니까. 그런데 월요일 날로 보면 될 것 같아. 화요일 날 보면 안 될 것 같아. 월요일 보면 될 것 같아. 화요일 보면 안 될 것 같아. 판단의 기준이 없어져요. 거기다가 이게 거대 조직이잖아요. 이게 된다에 베팅한 사람들, 거기 뭐 사내에서 특허도 갖고 있다든지 거래처에서 장비도 샀다든지 그쪽에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된다에 베팅한 임직원들은 됩니다, 이제 됩니다, 다 왔습니다 이러고 있을 거고, 안 된다에 베팅하는 임직원들은 그거 안 되는 일 갖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계속해서 이제 뒷다리 잡을 거라고. 그러면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뭐가 진실이고 뭐가 정치적 발언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림보 상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상태.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멍이 듭니다. 사업 골로 가요. 따라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 어떤 조직의 최고 경영자는 저런 일에 관해서는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기술 전략을 택해야 돼요. 그런 방식의 기술을 택해야 돼요. 택할 수 있으면. 그런데 TSMC는 누가 봐도 야 이거는 된다고 안 된다고 잘 이거 나중에 판단이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떤 날은 수율이 나오고 어떤 날은 수율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웨이퍼에서 웨이퍼마다 전부 다 이게 들쑥날쑥할 것 같은데 널뛰기 할 것 같은데 이런 기술을 택했다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 반도체 하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이건 백모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백모 스토리는 뭐냐? 왜 그 기술 택했냐? 그럼 전문가들은 백모처럼 해석을 안 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고객이 설계 바꾸기 어려운 기술이어서 택했다 이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요. 이 기술을 택하면 고객이 그 전에 전면 전력 회로에서 쓰던 설계해 놓은 그 칩의 모듈들을 못 써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 방식 택하게 되면. 후면 전력 설계용으로 다시 다 설계해야 돼. 칩마다. 그러면 칩마다 수억 달러씩 깨지는 거예요. 설계하고 뭐 돌려보고 하는데. 고급 칩이니까. 수천억씩 깨지는 거예요. 한 번 발들이면 못 빼요. 그거 설계하느라고 날밤 까고 눈 빌게게 된 사람들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한번 그 길 들여놓으면. 그 미로를 디자인한 거야. 미로를 선택한 거야. 저거 한번 들어오면 고객 못 나간다. 그런 흉악한 심보가 아니면 이런 걸 택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양심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BSPD에는 아무튼 무지하게 그 정교한 가공을 해요. 이 웨이퍼 단위에서 합니다. 이 웨이퍼를 칩 크기로 잘라놓은 걸 다이라 그러는데 다이 단위에서 안 해요. 웨이퍼 쟁반이죠. 300mm 직경이니까 웨이퍼 단위에서 하는데 웨이퍼가 들어올 때 두께가 거의 1mm예요. 0.775mm예요. 300mm가.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거지 사실은. 이만한 쟁반이 1mm짜리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가공을 어느 단계에서 하냐? 전면을 해놓은 다음에 엄청난 가공은 전면에서 안 해요.
웨이퍼를 갈아. 얼마를 가냐? 100나노 될 때까지 갈아. 10,000분의 1 두께까지 가는 거예요. 10,000분의 1 두께. 99.99%를 날려요. 그 방막이 되잖아. 그 방막을 고정하기 위해서 임시 본드를 붙인 앞에 고정판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얘를 탁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어려운 정교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본드가 울죠. 모든 본드는 울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거 딱 고정할 때 요게 3나노 옆으로 본드 칠이 옆으로 갔어. 그럼 못 쓰는 거예요. 2나노 옆으로 가서 못 쓰는 거예요. 1.5나노 옆으로 가서 못 쓰는 거예요. 일단 이 고정판으로 임시 본딩 했을 때도 자 뒤집었어. 이제 가공해. 일단요 100나노 안팎의 방막 웨이퍼를 맞출 때 뒤에 게 너무 또 민감하기 때문에 그 100나노 수준의 그 방막 웨이퍼가 얼마나 빤빤해야 되냐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지구 전체가 에베레스트 산에서부터 필리핀 앞에 마리아나 해구 지금 한 20km 되는 게 19cm로 줄어든 정도로 빤빤해야 돼요. 그 정도 절대적으로 빤빤해야 돼. 근데 아시지만 갈면은 옆은 좀 이렇게 라운드를 먹을 수 있잖아요. 혹은 중간으로 이렇게 라운드 먹을 수 있잖아. 왜 그렇게까지 갈아야 돼? 그 다음에 구멍을 뚫는데요. 구멍이 여기 이 그림에서 DBV라는 애요. 이게 이 그림이 밑에서부터 이건 뒤집기 전입니다. 이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멍을 뚫어가. 여기 그림에서 밑에서부터 뚫는 거지. 사실은 뒤집었으니까 위에서부터 뚫는 거죠. 저게 구멍이 딱 어디서 멈춰야 되냐면요. 저 소스 EPI 딱 만날 때, 드레인 EPI 만날 때 딱 멈춰야 돼요. 그 지점에서. 거기서 한 2, 3나노 더 뚫으면 EPI가 깨져요. 2, 3나노 덜 뚫으면은 접점이 형성이 안 돼. 지금 거의 한 6, 70나노, 7, 80나노를 파고 내려가는 구멍인데 우물을 파듯이 그거 만나는 점에서 딱 끝나야 된다니까. 골 때리는 거예요, 저거. 그 다음에 그 우물 바닥을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지금 저기는 실리콘이라고요. 그냥 실리콘 베이스라고. 그거를 실리사이드라 그래가지고 금속이랑 연결시켜주는 또 얇은 층을 형성해 줘야 돼요. 그래야 금속 막대를 거기다가 금속 물을 부어넣어서 형성을 했을 때 이제 통해요, 전기가. 그 우물바닥에다 실리사이드 또 형성해야 돼. 골 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면을 할 때는 나이스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다 날려버리고 딱 그냥 그 나노시트,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 하면서 소스 에피, 드레인 에피 딱 원래대로 그거 하고 다 깔끔해. 그러고 나서는 딱 거기 저기 지지해주는 임시판 본딩해서 딱 붙여. 거기까지는 깔끔해요. 요거 빗 나가면 작살나지만 뒤집어. 그 다음부터 지옥이에요. 갈아야 돼. 일단 10,000분의 9,999를 갈아내야 돼요. 갈아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게 웨이퍼와 웨이퍼 사이의 특성을 타요. 너를 뛴다고.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고객은 저게 소스 EPI, 드레인 EPI 아래 전원이 딱 올라온단 말이에요. 전극이 올라오니까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져요. 골싸매고 디자인해야 돼요. 저건 AI 툴을 빌려서 디자인하더라도 너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이 엄청나게 관계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칩을 디자인하는데 수억 달러가 깨져요. 고급 칩이면. 그렇게 해서 그거 디자인해서 먹고 사는 인력이 엔비디아 안에서 생겼어. 애플 안에서 생겼어. AMD 안에서 생겼어. 그럼 그거 바꿀까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고객이 설계를 바꾸기 어려운 기술이 뭐냐. 그런 기술 쪽을 우린 선택해라. 그러면 좀 나중에 공정이 복잡한데요? 야, 공정 복잡한 건, 인마 자식아, 저기 날방 까면서 했지. 우리가 뭐 한두 번 해봤어? 여러 번 노광해친 거 다 우리 TSMC가 개발했잖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이야, 날방 까면서 문제 극복한 게 꼽아보면 5개, 6개 돼, 세계적 기술이.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인마. 그냥 밀어붙여.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이게 뭐라 그럴까, 사람 사는 그 방식이랑 좀 관계가 있어서요. 사람들이 이런 짓 하거든요. 다른 분야에서도. 제가 그냥 구구절절히 말씀드린 거예요. 삼성은 전혀 달라요. 삼성의 방식은 뭐냐면 웨이퍼를 갈아서 10,000분의 1
두께의 방막으로 만들기 전에 전면에서 아직 웨이퍼 튼튼하고 짱짱할 때 전면에서 힘든 모든 작업을 100% 다 마치는 거예요. 힘들어요, 삼성도 작업이. 삼성은 저 밑바닥서부터 해옵니다. 건물 짓듯이. 제일 먼저 뭘 하냐? 저 BPR이라고 한 거요. 저 기층에다 대고 구덩이를 파요. 좁고 깊게 파요. 요렇게 U자 밑에 해야 될 땐 이렇게 U자로. 예.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루테늄 금속을 충진을 해요. 그리고 위를 밀봉을 해요. 이걸 메리파워레일 BPR이라 그래요. 저 위치는 어디냐? 트랜지스터가 한 줄 쭉 가고 또 트랜지스터가 또 한 줄 쭉 가면 트랜지스터 줄과 줄 사이의 가운데는 저런 파워나 이런 걸 뽑고 또 트랜지스터를 구별시켜 주려고 띄워놓은 간격이 있어요. 그걸 STI라고 불러요. 그 STI에 대고 파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줄과 트랜지스터 줄 사이에 STI에 대고 뚜벅뚜벅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매립한 다음에 밀봉했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트랜지스터랑 소스 EPI, 드레인 EPI를 만드는 거예요. 그 트랜지스터예요, EPI까지가. 만드는 저게 노광을 할 때요, 온도가 1000도씨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일반 금속 구리 같으면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야. 용해가 되죠. 일단 그렇게 불안정하게 용해되질 않아야 돼. 그래서 루테늄을 써요. 저게 2200도 돼요. 6.2. 그러니까 쟤는 고체 상태로 간다고요. 1000도씨라도. 그 다음에 무슨 문제 있겠어요? 아니, 녹지 않았을 뿐이지 금속은 열팽창하잖아. 열팽창은 바깥에 있는 실리콘이랑은 열팽창이 다르잖아. 열팽창 계수가. 우리가 동파가 왜 동파되냐고요. 겨울에 얼음의 팽창 계수랑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파이프의 팽창 계수가 다르니까 동파되는 거 아니에요. 파이프 터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건물에 금 가면 왜 점점 더 크랙이 왜 벌어져? 거기 물이 새서 물이 거기에 습기가 머금은 다음에 얼음이 돼가지고 늘어나면 바깥에 있는 애는 좁힐라 그러고 추워져서 콘크리트는 얘는 좁힐라 그러고 얼음은 늘어나려고 그러니까 자꾸 벌어지죠. 건물 크랙이. 그런 거거든요. 열팽창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 금속이 열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수도 없는데 그 레일이. 이거가 그럼 웨이퍼를 빠개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리콘과 열팽창이 개수가 유사한 거. 그래도 뭐 루테늄은 루테늄이 한 5배밖에 차이 안 나요. 한 4배 정도 개수가. 그 다음에 저 구덩이 파고 저 루테늄 부어넣기 전에 벽이 탄성을 갖게. 가장자리를. 그 라이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팽창해서 부풀어도 벽으로 그 탄성 있는 걸 좀 빠각 하면서 얘가 좀 흡수를 해주죠. 그 다음에 형상을 좁고 깊게 해요. 이렇게 U자로.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밀쳐내는 힘보다는 옆으로 밀쳐내는 힘 작용하면 이렇게 깨지니까 위는 개방이잖아. 밀봉을 해놨지만 위로 올라가는데 밀봉한 뚜껑에 좀 부풀 수 있게 이렇게 부풀어 나오게. 나중에 갈면 되니까. 그거 어차피 갈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얘가 녹진 않는다 그래도 열을 받으니까 부분적으로 기화가 될 수 있잖아. 기화된 게 빠져나와 가지고 얘가 그 옆에 뭐 EPI나 이런 데 앉아버리면 그걸 증착이라 그럴 거예요. 디포지션.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런 오염 방지.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뭐라 그럴까 굉장히 기계적인 거, 그 물성에 관한 거. 삼성은 이게 과제야. 이거를 해결하면 그런데 이걸 해결하게 되면 모든 웨이퍼에 다 균일하게 적용되는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웨이퍼와 웨이퍼 사이에 널뛰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양산에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양산에 유리한데 그 작업 하중이나 이런 것도 전면에 걸리기 때문에 양산에 유리하고 후면 작업은 너무 거칠고 단순해요. 대충 하면 돼. 후면 작업은. 정교하지가 않아요. 삼성 방식은. 전면에서 승부 보자요. 낮바닥에서 승부 보자. 이거 뒤통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 철학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삼성은 장점이 뭐냐면요. 업체가 기존에 있는 설계도를 AI 툴 속에 넣어갖고 돌려버리면은 대충 쓸만한 후면 전력 회로가 나와버려요. 후면 전력 방식의 칩 설계도가 나와요. 그럼 그냥 앉아갖고 한 며칠 사람이 검토하면 그냥 나와버리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특정 방식의 코를 안 꿰게 돼요. 훨씬 더 공정하고 훨씬 더 개방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대규모 공장을 짓고 공정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구리구리 본딩 공장 짓고 있는데 어디야? 삼성 하나밖에 없어요. 평택 P5 라인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후면 전력 공정이에요. 이건 공장이 아니라. 그러면 후면 전력은요, 따로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2나노 생산 라인에서 2나노 생산 라인이 저기 평택에도 있고 이렇잖아요. 저기 테일러에도 있고 2나노 생산 라인에 그 공정을 추가하면 돼요. 라인을 확장해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면 전력 공정을 하고 있는 데는 어디냐? 공정을 대량으로 추가하고 있는 데는 어디? 삼성이에요. 이걸 삼성이 이 공정을 추가한 거를 SFEZ라고 표현해요. SF2는 2나노 공정을 뜻하고요. SF2Z는 2나노 공정에 저게 추가된 거예요. BSPDN이.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TSMC는 1.6나노 가겠다고 하거든요. 1.6나노의 잠재력을 다 살려내려면 1.6나노가 되면 트랜지스터가 촘촘히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라 그 데이터나 시그널 라인을 잡아 돌리는 게 그 전력을 칩의 후면으로 보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BSPDN 하겠지. 아니에요. BSPDN을 이렇게 공정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확장하는 걸 안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TSMC한테 BSPDN은 엔비디아, AMD, 애플을 코꿰기 한 기술이에요. 복잡하고 예민하더라도 코 깰 수 있으면 돼. 이게 그 설계가 굉장히 특수해져요. TSMC 방식을 쓰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AMD나 애플 안에 TSMC 방식의 후면 전력 설계 그 조직이 한번 만들어져서 돈을 수천억씩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방식이 안 바뀌어요. 코를 꿰는 거죠. 삼성은 이런 걸 왜 하냐면은 HBM5나 조금 이따 보여드릴 VNAND 등 메모리 로직을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메모리와 로직의 퓨전을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후면 전력이 엄청 필요해. 그래서 고객을 코를 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 제품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기존에 전면 전력 방식 설계를 했을 때 사용한 그 모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놓은 설계도. 그거를 그냥 변형 응용할 수가 있어요. 쉽게. 굉장히 쉽게. 후면 전력과 구리구리 본딩을 쓰면요. 분산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지금 현재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HBM3, SK 하이닉스 이러죠. 거기서 로직이 돌아가는 데는 GPU밖에 없어요. HBM3는 로직이 없어요. 맨 밑바닥에 베이스 다이라 그러는데 걔는 로직 다이라고 안 불러요. 베이스 다이야. 그게 뭐 하는 애냐? 신호등이에요.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지능이 낮아요. 12나노인가 쓸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HBM5가 되면 HBM 하나하나가 다 안에 프로세서를 갖고 있어요. 얘가 2나노짜리야. 로직 다이가. 그 위에다가 16단, 20단 이렇게 쌓으려고 얘가 열 때문에 단을 쌓아야 되니까 얘가 파워를 그리고 위에서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파워 라인에 걸리적거리니까 2나노짜리고 후면 전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HBM5는 밑단에 그런 게 들어간다고요. 즉 후면 전력 그리고 전부 단과 단 사이는 전부 구리구리 본딩. 후면 전력과 구리구리 본딩을 해서 만들어져 HBM5는. 그러면 HBM5에 지금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프로세서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9개 들어있어요. 중앙 프로세서가 하나가 있고 중앙 프로세서가 그러니까 할 일을 위만 거느리고 있는 분산 프로세서들이 8개 들어있는 거예요. 저 그림에선. 분산형 시스템이에요. 무시무시한 분산형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행기가 이번에 삼성이 대히트를 치고 있는 HBM4예요. HBM4가 아랫단에 들어가 있는 그 맨 아래 베이스 다이가 로직을 가진 로직 다이거든요. 그래서 HBM4가 이행기예요. 대개 이제 이렇게 되시면 원리는 다게 이렇게 감은 오실 거야. 예, 절반 좀 용어 익숙하고 또 절반 용어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다음 낸드도 마찬가지예요. 낸드랑 디램은 다르죠. 현재 낸드는 두 종류예요. 보급형이 있고 고급형인데 고급형은 오히려 중국에서 YTMC 같은 데서 만들어요. 보급형은 어떤 거냐면요.
뭔가 약간 뭐 작업을 해주는 거를 여기서는 이제 페리퍼리라고 불러요. 베이스 다이라고 하면 안 그러고. 페리퍼리와 하나의 웨이퍼 안에서 페리퍼리와 낸드 메모리 레이어를 함께 만들어요. 그냥 그 웨이퍼에 같이 새겨요. 그게 보급형이에요. 그걸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게 삼성이에요. 삼성이 저거 한 거의 300단 이렇게 만들죠. 예, 보급형으로. 웨이퍼 한 장 갖고 그냥 페리퍼리까지 다 포함해서. 페리퍼리가 뭐 해주냐면 저도 잘 몰라요. 낸드는 조금 특이해요. 아무튼 페이지 버퍼링이라는 애를 해줘요. 그리고 또 낸드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메모리 중에 얘는 좀 이쪽 부위는 좀 삐꾸야. 좀 맛이 갔어. 그럼 거긴 쓰지 마. 여긴 써. 그런데 뭐 이쪽에만 몰려 있어. 야, 전체적으로 삐꾸인지 돌아가는지 다 돌아가는 것과 삐꾸된 것과 좀 비슷하게 그래도 분포를 해야지. 한꺼번에 몰려 있으면 거기로 데이터 밀어다 착살나지. 한꺼번에 좀 그 라이프 사이클을 다 관리를 해. 그런 종류의 일을 해주는 게 컨트롤러래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제대로 된 프로세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계산하는 놈이. 그게 전체 보급형의 구조예요. 고급형은요, 저 낸드 쪽에 구리구리 본딩을 써요. 그래가지고 많이 올라가요. 400, 300단 뭐 이렇게 올라가요. 300단 넘어서까지. 저게 중국 YTMC가 잘해요. 걔들은 이제 고급 장비를 못 사니까 저급 장비를 갖고 구리구리 본딩을 통해서 단수가 높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는 뭐냐? 삼성이 지금 제일 먼저 치고 나갔죠. 저 페리퍼리가 아예 별도의 웨이퍼에서 별도의 다이로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패트 같은 거 가지고, 모스페트 같은 거 가지고, 제대로 된 로직으로. 그래서 제가 페이지 버퍼링도 하고 컨트롤러도 할 뿐만이 아니라 제가 프로세서를 해, 뭐 MPU 같은 걸 갖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중앙에서 뭐 명령 받은 걸 지가 돌릴 수 있는, 지가 AI 엔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저 아래에 있는 애가. 그리고 위에 낸드랑 잘 결합해야 되니까 전력은 아래로 뺐죠. 후면 BSPDN 갈 거야, 아마 저거. BSPDN 갈 것 같은데 안 뺄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구리구리 본딩 가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낸드도 저게 하나의 웨이퍼를 가지고 낸드를 한 300단 이렇게 쌓아요. 그럼 1200단을 가려면 웨이퍼를 4개를 써야 될 거 아니야. 300. 그러면은 이 낸드 덩어리들끼리를 저걸로 구리구리 본딩으로 해요. 그럼 저게 낸드를 위해 1200단을 갖고 있고 아래 일종의 AI 프로세서를 갖고 있어. 그러면 저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전투 드론에 돌아가는 AI. 집에서 사람 시중 들어주는 로보틱스, 산업 현장의 로보틱스. 저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요만한 칩. 그러니까 저거 온 디바이스 AI를 만드는 거죠, 저게. 그럼 저런 게 바로 지금 한국이 리드할 것이 확실한 로직 플러스 메모리 영역이야. 그럼 저기서 로직 플러스 메모리에서 힘을 잡은다면 어떻게 돼? 그럼 여기서 보면 3대 기술 초격차 확보했죠? 로직 플러스 메모리 플러스 로직에서 대성공 거두면서 초격차 기술이 점점 더 성숙하죠? 그 다음에 한 3, 4년 지난다면 빵! 어디로 치고 나가냐면 이렇게 2층으로 접은 칩. 2층 접이식 칩이에요. 암수 순놈 위에 암놈 탈 수도 있고 암놈 위에 순놈 탈 수도 있어요. 암수 한 쌍, 패트, 3D 칩 패트. 저기까지 끌고 나갈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뭐야? 한국이 차세대 반도체 메카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미국은 한국에 어떤 입장 취할 거냐? 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3대 기반 기술, 다시 말하자면 원자 벗겨내기 ALE 기반의 GAA. 제가 GA까지는 제가 잘못 쓴 거죠. GA까지가 이거고, 까만 삼각편이 구리구리 본딩으로 들어와야죠. 그리고 후면 전력 BSPDN. 네. 그러면, 이게 그거죠. 3대 기술 기반을 사용해서 로직 메모리를 치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어디야? 한국이에요. TSMC 메모리 없어. 마이크론은 로직 없어. 인텔은 메모리 없어. 한국이에요. 삼성이에요.
그래서 로직 플러스 메모리에서 돈도 벌고 기술을 한층 더 성숙시켜서 3D CFET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나라 어디야? 10중 8구 한국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차세대 반도체 메카가 한국이야. 뭐 TSMC 정도의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높아요. TSMC는 하청업이라고요. 기술 하청업이에요. 한국은 자기가 제품을 디자인해서 만든 제품의 오너라고 급이 달라요. 파괴력이. 이런 한국에 관해서 미국이 이재명 더불당과 함께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기서 잠시 참고로 한국의 소위 진보와 친중은 미국의 사생아이며 미국의 표절범입니다. 미국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 미국의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로부터 다 베껴오고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한국식 고명, 종중을 얹은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보호해서 육성하고 얘들이 숨쉴 수 있는 환경, 조선일보 나가서 조선일보 조중동 같은 금수저 제도권이 중국 앞에 가서 요염하게 꼬리를 칠 수 있는 환경은 누가 만들어줬어? 우남 이승만을 비웃고 등짝에 칼질하고 박정희 비웃고 등짝에 칼질할 수 있는 조중동이 그 환경 누가 만들어줬어요? 미 국무부가 만들어줬어요. 미 국무부의 별칭이 안개 낀 밑바닥이에요. 제가 비아냥거리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서울 뭐 예를 들어서 가회동 이런 데를 우리가 북촌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잖아요. 또 서울 경복궁역 일대를 우리가 서촌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잖아요. 워싱턴 국무부가 있는 동네를 안개 낀 밑바닥, foggy bottom이라고 부릅니다. 국무부 애매하잖아. 에? 왼쪽도 띄워줬다가 뭐 이쪽도 하다가 뭐 또 했다가 뭐 그렇게 살아왔거든 국무부는. 요새 이제 찬물 뒤집었었죠. 트럼프 2.0 때. 한반도에 대한 보고서는 국무부 보고서가 먹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국방부, 주한미군, 인도파콘 보고서가 먹혀요. 이런 환경에서 진보와 친중이 빨대받고 자라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쟤들 지금 힘 못 쓰고 시들시들한 게 그래서 그래요. 그 환경이 좀 없어져 가고 있잖아. 미국이 더 이상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 아니고 미국이 더 이상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가 풍미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고 미국이 더 이상 국무부의 안개 낀 밑바닥, 안개 낀 삼각지, 안개 낀 무슨 대전역이 아니고 안개 낀 밑바닥 근성이 지배하는 그런 워싱턴 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쟤들은 그냥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생태계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미국이 지금 반도체의 차세대 반도체의 메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더욱더 이재명 더불당과 함께 못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결론이 지어집니다.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내일 또 이어서 국방 그리고 이제 그 제1도련 군사지정학 이런 영역에서 미국이 더불당 이재명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을 것인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